오늘 제가 봉화마을에서 특별한 손님을 제가 좀 모셨습니다. 되게 바쁘고 되게 모시기 힘든 분인데 또 노무현 대통령과의 또 특별한 또 인연이 또 있으신 그런 분이라 제가 오늘 정말로 간곡히 모셨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김 부장님 오랜만에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대선 때도 뵙고 또 지방선거 때도 지방선거 때도 또 그러셨죠. 마지막 유세가 생각납니다. 수원 그 역에서 또 막 맞습니다. 했던 것 같고 네, 새벽에 예. 그 역전할 때 오마이 TV가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맞습니다. 전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시 32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저 스튜디오에서 막 그거 할 때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오랜만에 또 저희 지사님하고 이렇게 또 봉화마을에서 이렇게 뵈니까 또 새롭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지사님 어제 또 내려오셔가지고 또 부산도 이렇게 돌아다 보시고 또 청년들과의 또 만남도 가지시고 네. 오늘 또 봉화마을에 또 추도식도 참석하셨죠. 네, 감회가 그렇습니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는 어저께 저녁에 내려왔고요. 네. 어제 기업인 몇 분 만났고 오늘 네. 아침에는 부산의 대학생들 네. 이게 그 대한민국 금기객이란 강연을 했고요. 아까 점심 전에 와서 권양숙 여사님 또 문재인 대통령 네 분과 함께 점심하고 네. 추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참석을 했고 금년에 참석을 했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리더십 위기, 네. 국가 지도자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걱정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14주기 맞아오니까 네. 또 감회가 새롭고 또 더 그립고 네. 또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으나 저희 지사님은 또 노무현 대통령과의 또 인연도 또 굉장히 남다르시고 또 그 공무원 생활 시절에 또 프로젝트도 또 네, 하셨고 그렇습니다. 이따 그건 또 말씀을 좀 주실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작년에도 내려오셨었잖아요. 매년 또 찾아주시기도 하고 올해도 많은 시민분들이 오셨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시민분들이 좀 발길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시민분들이 오늘 또 찾아주셨고 요즘에 참 살기 힘들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요즘 삶이 퍽퍽하다, 힘들다. 그러는데 지사님 보시기에 이런 대한민국 지금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와 철학 이런 부분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습니까? 예, 오는 KTX 안에서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쓰신 유고지 진보의 미래. 진보의 미래. 네, 예, 맞아요. 봤습니다. 제가 사실 그 책은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 책에서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고민, 네. 또 질문, 또 스스로 답을 얻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앞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봉화에 내려와 계실 적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네. 이제 대통령님이 나오시라고 하고 또 한마디 해달라고 하고 하는데 그 어린 자녀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하는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해줄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책에 썼어요. 세상이 바뀔 것이다. 바뀌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세상 올 것이다. 그리고 경쟁이 공정한 그리고 투명한 그런 사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아주 돈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보다 네. 훌륭한 사람 뭘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뒤돌아서서 과연 그럴까 하는 고민을 하셨던 생각이 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람 사는 세상, 네. 반칙 없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진보의 미래에서 이분께서 보수와 진보의 차이 네. 또는 어떻게 하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가치 얘기를 하면서 네.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노무현 대통령께 비전 2030 네. 했던 그 보고서 그리고 그 보고서에 있던 가치, 철학 이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오늘 추도식에 참석해서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구했던 세상 그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네. 또 나는 왜 정치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번 추도식 아마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방금 전에도 그런 비전 2030을 언급을 하셨고 작년에 추도식 때 지사님께서 직접 비전 2030 책이죠? 네. 책을 노무현 대통령께 또 헌사를 예. 네,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비전 2030 결국은 그게 어떻게 보면 실현은 되지 못했지만 그걸 직접 입안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사실 비전 2030을 저도 좀 봤습니다만 여전히 앞으로 우리가 한국 사회가 가야 될 중요한 어떤 미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그걸 추진하는 과제 이런 보셨을 때. 비전 2030 보고서를 제가 보고서 책임자로 일한 게 2005년도입니다. 네. 그리고 2006년도에 발표를 했고 2007년 1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 비전 2030을 가지고 연설을 하십니다. 네.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비전 2030에서 추구했던 가치들 열거하시면서 네. 이대로하면 대한민국 성공한다 하시면서 이 철학을 다 모은 것이 비전 2030이다 네.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비전 2030은 2005년도에 25년 뒤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고요. 네.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를 썼고, 맞아요. 그리고 네. 25년 동안의 재정 계획까지 네. 붙였습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정부 보고서에 최초로 동반 성장이라는 말을 썼고, 네. 복지를 사회적 투자로 인정을 했고, 사회적 자본에 대한 얘기를 사회적 썼습니다. 자본이라는 네,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07년 1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연설하시는 걸 보면 8가지 가치가 나오는데 네. 그중에 다른 것들은 다 기왕에 있었던 얘기고 네. 2가지가 새 거다 음. 하면서 사회적 투자, 사회적 투자 얘기, 네. 그다음에 사회적 자본 얘기를 하십니다. 비전 2030은 발표가 된 뒤에 정치권에서 그 당시 야당, 지금의 여당입니다. 여당에서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맞습니다. 좌초를 시켰고 네. 저는 그때의 굉장한 충격과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치권에서 왜 이걸 제대로 토론 한번 안 해보고 이렇게 좌초를 했을까 네. 생각을 하면서 경제 관료로서 사심 없이 만들었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 가치와 철학 생각을 구루하게 된 것이 네. 저는 정치한 지가 지금 2년도 채 안 됐습니다만 돌이켜보면은 그때가 어떤 정치에 대한 또는 대한민국 변화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하였던 계기가 아니었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에선 정치적인 스승 비슷한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당시에 말씀하신 2030이 지금 2023년이지 않습니까? 이제 얼추 벌써 이제 그때 그리셨던 미래가 지금 벌써 성큼성큼 벌써 그렇습니다. 왔던 것이고, 그때 그 보고서를 그때 미국에서 유학 중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전 부처 이렇게 또 유명하신 분들께 만드셔가지고 만든 아마 우리나라 글쎄요, 경제 쪽 분야에서 만든 한국 미래 사회의 어떤 그런 전략 보고서 치고는 처음 아닌가요? 예. 그 당시에 경제뿐만 아니라 그렇죠. 사회 교육까지를 망라한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2030년에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라고 네. 하는 걸 내세웠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큰 두 축으로 얘기를 했고 요새 많이 하는 말하면 이제 혁신과 포용이었죠. 포용. 네. 포용이었고 저는 그 당시에 유학이 아니라 월드뱅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그 당시에 신설국을 만들면서 책임자로 돌아간 이제 지시를 받고 들어와서 그때 기획예산처에서 그렇습니다. 신설국을 만들면서 네,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전략기획국이라고 만들어서 네. 했었고 그 보고서를 만들면서 2가지 축으로 포용과 혁신을 내세웠고 네. 5가지의 핵심 정책 방향을 내세웠습니다. 예컨대 인재 문제, 네. 국제화 문제, 복지 문제, 그리고 사회적 자본도 하나를 큰 기둥으로 넣었고 네네. 그 5개의 기둥을 떠받치는 50개의 정책
만들었고 재정 계획까지 했습니다. 다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여당에서 세금 폭탄으로 좌초를 시키긴 했지만 네.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어떤 정부도 네. 그 이후에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그 이후에 보수 정부도 이 비전 2030의 상상력을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그 이후에 그 제시했던 정책들을 일부 부분적으로 실천에 옮기기도 했고 네. 지금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예, 네. 그리고 사회 투자로서 또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정책 방향 네. 그리고 혁신과 포용을 함께 아우르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위에 바뀐 새로운 환경, 네.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저출생 문제, 네. 그다음에 기후 변화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민주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예, 민주주의가 지금 퇴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쿠데타에 의해서 위협을 받았는데 이제는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상황까지를 포괄해서 네. 보다 이제 그 진화되고 업데이트된 버전의 네. 새로운 국가전략 보고서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그 정부 수립 이후에 25년짜리 계획을 재정 계획까지 세워서 한 것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다시 그 보고서에 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보고서의 업데이트를 사실상 지금 경기도가 지금 지사님이 물론 뭐 약간의 뭐 한계는 있을지언정 그걸 아마 경기도에서 아마 또 실천을 하시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더더욱더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국민들이 계시고 또 지사님도 지금 저기 도지사 지금 1년 1년 조금 안 됐죠. 안 네. 됐죠. 그 사이에 지금 막 검찰 뭐 압수수색부터 아마 더 네, 그럴수록 그러니까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또 그런 것들 더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네, 많은 네. 국민들도 그거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저출생과 기후 변화도 정말로 중요한 어떤 우리 현실이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면 그 기사님이 과거에 제가 오늘 책도 뭐 가져왔습니다만 그런 어떤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런 준비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또 좀 굉장히 비슷하세요. 그런 어떤 삶의 궤적이라는 게 상고를 또 같이 나오셨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어떤 정치의 입문 과정이나 그렇고 어떻습니까? 더 그럴수록 좀 더 그 노무현 대통령과의 그런 감에 더 새롭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 김 부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노무현 대통령하고 얘기를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상고를 나오셨고 네. 저도 상고를 나왔고 또 아주 가난한 집 에서 태어났고 저도 절대 빈곤에서 끼니 걱정하는 집이었고 네. 또 직장생활을 저도 일찍 시작을 상업학교 졸업하고 17살 때부터 직장생활을 했고 그러셨죠.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하나는 안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대학을 가질 못하셨는데 네. 저는 그러셨죠. 저 야간 대학을 갔습니다. 야간 대학 또 공부하셔가지고 네, 그랬죠. 네. 직장 다니면서 네.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그 강직한 소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바보란 별명 갖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까? 바보 노무현. 네. 뭐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께 감히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네.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경제관료 그만두고 제게 제안됐던 여러 가지 네. 그 수십억짜리 제안들, 또 국무총리라든지, 네. 또는 거대 정당에서 빼치다는 제안들 다 거절한 면에서는 뭐 조금 우리 노무현 대통령과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기득권의 어떤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영합하지 네. 않는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들은 예. 비슷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저는 그런 배경 때문에 네. 힘든 분들, 우리 사회 약자, 네. 힘든 분들에 대한 공감 하는 것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지금 김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득권 깨기에 있어서는 네. 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득권
갖지 않는 것. 저도 어렵게 그 생활하고 공부하고 공직 생활을 했지만 언제부턴가 기득권에 편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기득권을 좀 놓고 네. 오히려 깨야 되겠다고 한 주장에 있어서 뭐 같은 생각을 하면서 늘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존경하면서 네. 닮아보려고 애를 쓰고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그런 소신과 공감 능력 그리고 기득권 깨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경기도에 대한 말씀을 짧게 드리자면 네. 경기도는 지금 지난 4월 말로 1,400만 인구를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27%가 경기도에 살고 있고 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모든 산업 경제를 경기도는 다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은 대한민국이라 하고 있고 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는 경기도가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경기도민입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 도정을 하면서 나갈 정책 방향 네.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만들고 있는데 네. 그것이 비록 경기도를 위한 비전이지만 네. 앞으로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충분히 그렇습니다. 쓸 수 있을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경기도가 하는 어떤 그런 정책, 그리고 어떤 복지, 그 다음에 시민들, 국민들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방향들이 좀, 물론 그 중앙과 지방과의 어떤 협력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김동연식 어떤 그런 정치, 내지는 경제, 복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전 2030에서 또 노무현 대통령 모시면서 저는 포용과 혁신을 같이 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성장과 분배로 싸웠거든요. 네네.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로 싸웠거든요. 지금 이런 논쟁이 거의 무의미합니다. 맞습니다. 네네. 지금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가 작은 정부 얘기를 네, 하겠으며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 건전전쟁 얘기하는 거는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그러면서 성장 잠재를 키우는 동시에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함께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을 저희 경기도는 한편으로는 경제 역동성을 살리면서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도민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상생과 포용의 사회를 만들겠다.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회의 수도입니다. 기회의 수도. 네, 기회의 수도 경기도를 만들겠다. 경제 역동성을 살리는 거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께 드릴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포용과 상생을 하는 것은 더 고른 기회를 네. 만들어서 누구에게나 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또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복지를 하겠다는 네. 거거든요. 이 시장 경제의 기본을 두지만 시장 경제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면에서 큰 위협을 받습니다. 네. 하나는 시장 과정에서의 불공정.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결과에서 나오는 불형평 불형평. 문제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시장 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의 활력을 한껏 살리면서 네, 이 네. 시장 과정에서의 공정, 네. 또 시장 결과에서 나오는 불형평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과 상생을 같이 하겠다는 게 경기도에서 제가 갖고 있는 꿈입니다.